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요. 제가 이번에 겪은 일 때문에 제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결혼의 뜻이 전혀 없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비혼을 선언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 때문이 가장 컸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싶으셔서 어린 저를 두고 열심히 맞벌이도 하셨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셨었지만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게다가 그놈의 돈이 뭐라고 자식 앞에서 못 볼 꼴도 많이 보이셨었답니다. 돈 때문에 정말 많이 다투어 오셨거든요. 이번에 보너스 받았지? 그거 다 일이네. 애들 학원비 모자라.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그럼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오던가. 돈도 조금 벌어오면서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바래?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항상 애들 봐서 참는 거야. 알아? 그러면서 오가는 욕설과 고성 때문에 지금도 제가 욕하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정도랍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또 돈대로 나가야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가족을 건강하게 돌보실 만한 여력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밑으로 있는 2명의 동생도 거의 제가 다 돌보다시피 살았었죠. 다 큰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느냐 한다면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학교 끝나면 일을 하러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집안의 생활비가 모자라면 어쩌나 부모님에게 따로 돈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번 돈은 항상 부모님에게 나가거나 동생들 용돈으로 나가거나 하다 보니 결국 저는 돈 한 푼 모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늘 결혼은 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갈 길은 아니었나 보다 싶어 진작부터 포기하고 살고 있었죠. 물론 그렇다 해서 부모님이 저희에게 못되게 군 건 아니냐 하신다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기적이게 자기들 이익만 챙기시고 그런 분들이냐 하신다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번 이유도 다 사실 우리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 크게 미운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과는 별개로 제가 보아왔던 결혼 생활은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결혼 생활은 전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결혼은 절대 못할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런 제가 3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만 없었던 거지 연애는 별개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와 뜻이 비슷한 남자친구와 5년 동안 만나왔었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제가 자연임신이 쉽게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애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안 생길 거라 착각한 건데요. 사람이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아기 천사가 찾아오고 말았죠. 처음엔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었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닐까 우울해지는 건 기본이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게 될 아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잡고 빨리 이 상황을 이겨내보자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하고도 합의를 봐서 간단하게 식을 올리고 크진 않다 해도 우리끼리 작게나마 신혼방을 마련해 지내기로 했답니다. 생각 많이 해봤는데 태어날 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내 생각도 그래. 예정에는 없었으니 엄청나게 좋은 신혼집이나 결혼식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자. 아기 잘 크겠지? 내가 나이가 많아 걱정이네. 무슨 소리야. 요즘 다 너 나이가 되어야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노산과 가난이라는 걱정거리에도 무색하게 저희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어요. 키우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아 너무 힘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날보다 우리 애 낳기를 정말 잘했다 싶은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좋든 싫든 시댁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댁은 따로 시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처음에 결혼하기 이전에는 우리 엄마가 하던 시집살이가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그런 일도 감당해야겠지 싶어 큰맘 먹고 인사도 드리고 결혼 생활하면서도 엄청 신경 썼었는데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머님은 저에게 딱히 시집살이라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었답니다. 가끔 부탁드리게 되면 저희 아들도 봐주셨고 저한테도 늘 잘해주셨어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 하더니 모든 일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썩 그리 나쁘지 않구나 싶었죠.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란 법은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현재 같은 회사에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둘 다 부장직에 있어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 임원 중 한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었어요. 부부가 부장직급에 나란히 있으니까 싫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뒤에서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니시던지요. 저희 둘이 편먹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였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가족회사인데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실 일반 직원을 제외하고는 자기들끼리 끈끈하면서도 지저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네 식구 외에 일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자기들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듯이 굴기도 하고요. 가족회사는 이래서 가면 안 된다 하더니 그 말이 진짜구나 싶었죠. 저희는 아무래도 어린 아들이 있다 보니까 야근이나 회식도 되도록이면 피하거나 같이는 절대 안 가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거래를 대접하는 거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다 보니까 뻣뻣하다 하면서 뒤에서 흉을 엄청 많이 보셨었어요. 저도 그나마 친한 직장 동료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최 이사님, 또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 욕하시던데요? 또? 이번엔 뭐라고 했어요? 이번 회식도 안 왔다 하면서 부장직이나 단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생활에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야 되겠냐고. 다들 엄청 동조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맨날 이렇게 뒤에서 한 소리 들으시고 육아하느라 그러신 건데 이해도 못 해주시고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다들 재밌으려고 간 회식인데 내 이야기 때문에 불편했겠다. 내가 더 미안해요. 저흰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다 아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최 이사님 들어보니 원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 회사 다니는 내내 괴롭힌다 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막 그런 말에 안 넘어가요. 하하호호 웃으며 넘기긴 했었지만 그래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사건이 터져버렸죠. 저는 디자인 팀에 있고 남편은 마케팅 팀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둘이 자주 엮이게 되곤 한단 말이에요. 업무가 거의 크로스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좀 큰 프로젝트의 의뢰를 받게 되면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최종으로 올라가야 하는 디자인이 수정이 덜 된 게 올라가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마케팅팀으로 최종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간부직 승인을 하나하나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다음 타자한테 보내야 하는 파일을 수정 전 파일로 보낸 거고 사실상 앞 사람이 다 체크했겠지 하며 늘 안일하게 넘기는 간부직 덕분에 마케팅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이미 거래처를 돌면서 쭉 홍보를 완료한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잘 넘겼었는데 중간에서 자기 가족이 실수한 거면서 그 간부가 이거다 싶어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얼마나 노발대발하던지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부장 직급에 있는데 이 정도 삑살이면 심할서 내야지. 나 같으면 사직서 내고 고개 숙이고 살았겠네. 아니, 저희도 수정 검토를 위해 디자인 파일을 여러 개 보낸 건데 그건 저희 실수가 아니잖아요. 최종 검토에서 파악하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애초에 수정 사항이 있는 파일을 왜 넘겨? 나 참, 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늘 넘겨드렸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수정을 하지 않게끔 디자인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너희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 나오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렇게 전적으로 제 탓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싶어 그만둬버렸어요. 안 그래도 부부가 같이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한다느니, 부부가 합세해서 자기들 이겨먹으려고 한다느니 뒷말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 속 시원하게 사직서를 내고 왔답니다. 제가 일을 쉴 순 없는 노릇이라 새 직업을 구해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 파출부 일을 하시거든요. 엄마도 지금껏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었는데 회사나 공장에 다녔을 때보다 파출부 일을 할 때가 더 적성에 잘 맞으시다고 하셨어요. 저도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경제활동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겠다 싶어 고민하다 엄마의 추천으로 한 회장님 댁에 파출부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태까지 커리어를 유지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 파출부 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일단 회사보다 더 유동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은데 그에 비해 받는 정도도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아들이 어린 편이라 제가 회사 일하는 동안 어린이집 종일반에 있는 것도 되게 미안했었어요. 야근이라도 하게 되는 날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해서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만 했었던 것도 전부 신경이 쓰였었는데요. 적어도 이 일은 출퇴근이 확실하기도 하고 야근 같은 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은 포기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물론 한순간에 쌓아놓았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내 커리어 역시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이 정서를 잘 챙겨주고 싶다는 거려. 아기인 순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부장님 소리 듣는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많이 냈었는데요. 이해가 가긴 했지만 며칠 해보고 나니 확실히 이게 더 마음이 편하긴 했었어요.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는데 차라리 다른 회사 디자인 팀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나도 그럴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더 나랑 아기한테 맞는 것 같아. 나는용 네가 이 일로 바꾼 게 마음에 안 드네. 아니야. 한번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 일하는 시간에 비해 받는 게 꽤 많은 편이래.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인지 많이 어렵지 않아. 그냥 집안일 수준이야. 확실히 제가 장녀로 자라서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 커서 그런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일하고 이 정도나 넉넉하게 받는다고 싶어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게다가 확실히 잘 사는 집이라 그런지 주는 임금 수준도 다른 곳과 비교해 더 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정착까지 하고 싶었지요. 회장님도 만나뵀었는데 꽤 젠틀하신 분이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놀랐을 정도네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회장님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여유도 있어 보이는구나 싶었죠. 이 집에서 아쉬운 점은 딱 하나, 바로 사모였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최악이고 별로였었거든요. 진짜 일하는 내리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으시는 거예요. 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다니고 있었던 파출부는 싹 다 저 사모님보다 나이가 많아야만 가능하다 했었어요. 자기보다 어린 여자는 싫다고 그랬다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일했던 엄마의 소개로 낙하산처럼 괜찮은 곳에 들어간 거라 그런지
사모가 원하는 늙은 여자의 기준하고는 많이 달랐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모는 가진 것도 많으면서 뭐하러 자기보다 어린 여자한테 자꾸 굳은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일하는 것도 계속 사사건건 옆에서 참견했었거든요. 내가 어린 여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청소를 하면 너무 개떡같이 하더라고.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해볼게요. 어디 거슬리는 부분 있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기 청소긴 한 거야? 제대로 민 게 맞는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다시 할게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언제 그만둘 거니? 어린애들은 또 힘들면 금방 그만둔다 이야기하는데 넌 언제까지 할지 미리 이야기해. 빨리 새 아줌마 구해버리게. 이런 집안일 청소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가 회장님이 거실에서 사모님과 같이 회사 내 패키지 디자인할 거를 고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쇄물이 나왔을 때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나오질 않을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방면에서는 제가 오래 일했고 딱 보면 아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옆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이대로 인쇄하시면 그대로 안 나오세요, 회장님. 아마 사이즈 다시 잡으셔야 할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냅다 사모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간 떨어질 뻔했어요. 고작 파출부 주제에 뭘 한다고 아는 척을 해? 배운 것도 없으면서. 사모님, 제가 이전에 디자인 일을 하다 와서요. 그래서 조금 아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로 꼴랑 디자인 시다발이나 했을 게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회장님 옆에서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는 편인데 이대로 인쇄해도 될 거라고, 원하는 대로 이미지 나오실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제 일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회장님이 전량 싹 다 다시 사이즈를 잡아야 한다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들어오셨거든요. 회사에 아직 디자인 전담팀이 없다 하더니 얼기설기하다가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당신이 좀 배웠다며? 이대로 하면 될 거라 했잖아. 이게 뭐야? 초반 인셈을 싹 다 폐기해야 하잖아. 아니, 당신은 내 말만 듣고 그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나 참 웃겨.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게 왜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끼어들기를 끼어들어? 난 그냥 이러면 어때요? 한 거죠. 내 말대로 할 줄 알았나 뭐? 이러면서 딴청을 피우는데 회장님 한숨만 늘어날 뿐이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그 옆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가씨, 잠깐만 와봐요. 네? 저요? 이전에 무슨 업무 했다고요? 디자인 일했나? 네. 저 이전에 광고회사 디자인 업무 보고 있었고 직급은 부장에 있었습니다. 꽤 높은 직급에 있었구만. 애 낳으면서 휴직했나? 그런 여성분들 많지.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줄 수 있겠나? 그럼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가 기가 막히다는 식으로 쳐다봤었는데요. 저도 그거 확인을 하는데 옛날에 한창 디자인 업무 했을 때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더 잘 도와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회장님이 하청을 맡긴 디자인 최종 검사는 늘 저랑 같이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사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공과사를 뚜렷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인 질문은 하나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오히려 불편하지 않았어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또 확실하게 따져주시는 덕분에 디자인에 같이 본 날이면 항상 특별하게 개인 보너스도 같이 챙겨주셨답니다.
그렇게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이제는 사모가 못된 말을 하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러던 중 하루, 그날은 아들 유치원 문을 준비를 하면서 출근 준비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그러는 중 아프다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상해. 머리가 아야해. 머리가 아야 한다고? 어쩐지 얼굴이 좀 빨간 것 같더라니. 열자보자. 엄마, 나 아야하는데 유치원 가기 싫어. 엄마랑 있으면 안 돼? 미어르긴 하지만 열이 좀 있네. 해열제 먹어보자, 응? 이대로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들 상태도 많이 안 좋고 다른 아이들에게 옮길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낌새로 봐서는 열이 더 오를 거라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아파 그러는데 하루만 쉴 수 있겠냐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드디어 꼬투리 잡았다 이거죠. 엄청나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오늘 아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서요. 혹시 하루만 좀 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약만큼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걸 누가 이렇게 출근하기 직전에 이야기해? 내가 이래서 젊은 여자 안 쓰는 거야.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하나 없을 수가 있어?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하죠. 근데 애가 너무 아파서요. 애가 아픈 걸 왜 나한테 양해 구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안 나오면 앞으로도 영영 안 나오는 걸로 해. 진짜 건수 잡았다.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 있죠. 진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아들이 아픈 것에 신경이 쓰여 고민하다 데리고 출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내부에 사용인 휴게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자택이 큰 편이다 보니 거기에 눕혀서 재우고 일을 하면 되겠다 싶어 데려갔었거든요. 어차피 그 근처에는 회장님도 사모도 잘 안 돌아다니니 말이에요. 근데 하필 딱 걸려버렸죠. 제가 아들을 데려온 걸 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말을 하는데 우리 애가 듣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어디 잡일하는 년이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와? 죄송해요. 애가 너무 아파서요. 어딜 맡길 만한 곳도 없고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 거 아니야? 어려서 그래? 왜 항상 내가 뭐라고 하게 만드는 거야? 안 돌아다니도록 제가 주의 줄게요. 휴게실에서만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열이 많이 나서 제가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물론 일터에 아이를 데려온 건 잘못이었지만 다른 사용인 분들도 그렇게 종종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제가 대놓고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오랜만에 마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나가 테이블 세팅을 하는 중에 아들이 깨서 저를 찾아 돌아다닌 거였어요. 그러다 마당에 제가 있는 걸 보고 뛰쳐나온 건데 그때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사모 눈치는 물론 회장님 눈치까지 얼마나 보이던지요. 이게 사람 마음이 급하다 보니 오히려 아픈 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는 거 있죠? 엄마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나왔어? 여긴 엄마 일하는 곳이니까 얌전히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나는 엄마가 안 보여서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막 혼을 내고 있는데 회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도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귀엽네. 가까이 와보거라. 아들이 쫄래쫄래 회장님 옆으로 쓱 갔었어요. 원래 낯가림이 없는 애인데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워낙 예뻐해 주셔서 회장님이 부르니 냉큼 갔던 거죠. 회장님하고 사모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원래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마저도 불의의 사고로 요절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회장님은 애들이 또 더 예뻐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옆에 딱 끼고 애들은 아플 때 원래 더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밥 먹자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사모가 가만히 있을 턱이 있나요?
당연히 기겁을 하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애라면 아주 질색팔색하는 걸 전에도 한번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회장님은 신경 안 쓰고 아들한테 웃어주면서 밥까지 먹여주시는 거예요. 보다 보니 회장님도 과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다 싶었는데 곧바로 사모의 급발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잡일하는 사람애는 뭐하러 챙겨? 왜? 당신 애라도 생각났나 봐?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아님 저 어린 것이랑 바람이라도 났어? 어린 년 좋아하는 건 여전한가 봐? 그러면서 냅다 소리를 빽 지르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아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하면서 뭐라 하셨죠. 내가 늘 유방백세 유치만년이라 하지 않나? 꽃다운 일을 하면 백세까지 가고 못된 짓을 하면 만년까지 가게 된다니까는 어린아이에게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지. 할아버지, 우리 아빠도 맨날 그 말 하는데. 저도 회장님이 뭐라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어라 싶었어요. 저 역시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게 자주 들어왔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아빠가 자주 해주셨던 말이라 하면서 자기가 늘 새기고 산단 말이에요.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원래 어렸을 때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건 나이를 먹은 후에도 기억한다 하잖아요. 아빠하고의 기억이 그게 많이 남았구나 싶었어요. 저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회장님을 쳐다봤었거든요. 제 아들 말을 들은 이후로 저희 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인상을 쓰면서 한참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름이 뭐냐? 저요? 저 길철수라 하는데요. 길씨? 그래, 나랑 같은 길씨란 말이지. 그럼 네 아비 이름은? 아빠요? 아빠 성함은 길제자 훈자세요. 아들이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마자 회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손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들을 꽉 끌어안으며 우시는 거 있죠? 그와 반대로 회장님하고는 다르게 사모님은 갑자기 벌벌 떨면서 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씩씩거리면서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죠. 제가 그 사이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자네 혹시 시모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 시어머니요? 아, 이 미자 숙자신데. 맞네, 맞아. 아유, 내가 이렇게 보네. 그러더니 연신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한숨과 함께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에 저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우셨나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바로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요. 옛날에 사실 저희 남편이 맨날 술에 취하고 나면 내가 기업 사장님 아들이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술에 취해서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농담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회장님의 친아들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것 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 시아버님이 따로 안 계신다 했었는데 회장님이 시아버지라뇨.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를 괴롭혔던 이 집 사모 있죠. 그 사모가 두 번째 부인이었고요. 저희 집 시어머니가 사실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셨다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 집의 사모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자매 사이라는 거예요. 친언니라더라고요. 여태까지 나한테 못된 짓 한 범인이 바로 시어머니의 친언니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대체 왜 이걸 여태 몰랐을까? 저는 시댁의 어른분들을 따로 만난 적이 없으니 더더욱 모를 수밖에요. 분명 없다 들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도 완전 멘붕이었어요.
아무리 감안을 해도 미친 집안이다 싶었죠. 진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인 거 있죠. 회장님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내가 원래 사랑하던 여인은 그 사람이었는데 하필 중간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사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니까 원래는 시어머니와 회장님, 그 당시 어렸던 제 남편, 이렇게 셋이서 잘 살고 있었다 해요. 그 당시에도 회장님은 사업을 하는 중이셨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만지시는 편이었다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언니가 계속해서 접근했다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친자매였지만 사이가 대면대면했다 들었는데 동생이 결혼하니까 싱숭생숭하니 이제부터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했나 보다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시어머니의 언니는 미혼이었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회장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언니가 셋이 같이 신혼집에서 집들이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 남편은 워낙 어렸던 터라 시어머니는 술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안방으로 향했다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분위기에 맞춰 먹다가 회장님은 결국 인사불성이 되실 정도로 드셨다네요. 문제는 그 다음 날 작은 방에 회장님과 시어머니의 친언니가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맨 처음에 발견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내 언니와 바람을 핀 거냐 난리가 났었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언니하고 바람이라도 난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이 있는 집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기억이 없어.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들어오신 거겠지. 기억이 없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해? 더럽긴 정말. 어떻게 한 집에서 나랑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짓을 저질러? 당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족이랑 사는 집에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겠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난 기억이 없는 일이야. 당시 회장님은 억울하셨다 해요. 그러면서 극구 부인을 하셨다 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친언니 행동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둘이 그렇게 싸우니까 일어나서는 냅다 울면서 소리를 지렀다네요. 회장님이 자기를 덮쳤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더더욱 미칠 노릇이었죠. 억장이 무너졌겠다 싶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한 달 정도 지났나? 갑자기 그 친언니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 하면서 책임지라 회장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다 망가졌다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가족들도 모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는데요. 결론은 그 당시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그 친언니를 책임지라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진짜 말도 못하게 억울하셨다 하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되지 않겠다 싶을 만큼 두 분이 완강하셨다네요. 저도 들으면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같은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 돈 때문이었지.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 없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새롭게 장가를 가시게 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집 있잖아요. 그걸 지금의 사모가 결혼 선물로 달라고 자기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갈 때 보탠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 회장님은 그 집을 사모에게 넘겼는데 그게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회장님이 어쩌다 들으신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그 사모가 이사 가게 될 때 그 집을 팔 건데 그중에 꽤 많은 비율을 떼서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부터 그 사모이자 시어머니의 친언니인 사람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때에도 회장님이 부족하지 않게 버는 편이어서 안 그래도 배 아팠는데 어떻게 뺏을 수 없을까 하다가 이런 수를 쓰게 된 거라 해요. 들으면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네도 참 너무하다. 돈을 단단히 미쳐서 자식을 등쳐먹었구나 싶어 너무하다 싶었죠. 그리고 사모가 회장을 꼬실 때 임신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사실 얼마 못 가서 유산이 되었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진짜 회장의 애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린 상황이었는데 회장이 이때다 싶어서 애도 유산이 됐으니 그만 갈라서자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사이 사모가 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장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또 바로 요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회장 역시 사모랑 죽지 못해 같이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네도 알겠지만 이때까지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갈라서기가 쉽지 않다네. 재산 분할 요구도 톡톡히 받아낼 여자니 포기해버렸지.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보자는 심산으로 같이 살았던 거네. 죽지 못해 살았던 거지. 이렇게 회장님이 사모와 갈라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해요. 그러는 사이에 장인 장모가 이미 회장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저희 남편인 회장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끔 각각에게 으름장을 놨었다 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역시 웃는 날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남편은 결혼 생각이 없었다는 걸 이후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도 결혼 생활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아빠가 있는데 있어도 있다 말하지 못할 만한 사연이 있으니 그런 거였어요. 회장님은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셔서 저한테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는데요. 딱 한 번만 내 아들 좀 만나게 해다오. 어머머, 일어나세요, 회장님. 나한텐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식이었어. 내 첫 아들 아닌가. 그때 이후로 한 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네. 회장님이 저한테 이러셔도 난감해요, 회장님. 그만 일어나세요. 자기가 정말 예뻐했던 첫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생이별하듯이 떨어지게 되어 엄청 마음이 쓰이셨다 해요. 그럴만도 하죠. 한창 아빠 손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되신 것 같았거든요. 이후에 사실 뒷조사하듯 알아내긴 했지만 핸드폰 번호도 알아내어 몇 번이고 연락도 하셨었다는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칼같이 거절을 했었다네요. 곧 죽어도 만나기 싫다.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아빠라는 존재는 없다 생각하겠다 하면서 딱 잘라 거절을 하는 바람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었다 해요. 그날 이후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싶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했다는데 오늘 제 아들을 만난 게 신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거라 하며 엄청 애원하셨어요. 사정을 다 듣고 나니 너무 딱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 저 마음이 가늠도 안 될 만큼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과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집으로 왔죠. 남편이 퇴근하며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내가 밑에서 일하는 회장님이 당신 친아버지시더라고. 여태 이런 일이 있으셨다는데 더 자세한 건 아버지를 만나 사정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난 잘 모르겠어. 이제 와서 만난다는 게. 우리도 아들이 있잖아. 입장 바꿔서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무척 힘들었을 거야. 게다가 그 당시 회장님도 우리 또래였을 텐데 당연히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사람이었으니 어떻게 해결해보자 해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 난 당신이 한 번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이유가 다 있겠지. 나도 진짜 꼴도 보기 싫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 낳고 나니까 한 번쯤은 봐도 되겠다 싶어.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각별하게 생각했던 저희 남편이었기에 아버지 생각이 안 났을 리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마침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오게 되었고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등 떠밀려 간다는 생각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순순히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하니 저도 너무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과 시어머니 그리고 회장님이 만나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이야기를 따로 나눌 것도 없이 서로 핏줄이라 그런지 서로를 바로 알아보는 게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몇 번이고 싫다 하셨어요. 그걸 설득하는 게 다름 아닌 우리 남편이었죠.
그렇게 좋으면 너네끼리 만나라. 왜 내가 만나야 하니? 엄마, 매일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다시 합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얼굴만 봐요. 이제 와서 만나면 뭐가 달라진다니. 그 인간이야 언제 만나든 똑같을 것을. 엄마는 이제 그 인간 뒷모습도 보기 싫다. 저를 봐서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저 혼자 그 자리로 어떻게 가요? 딱 한 번만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도 쭉 우리 둘이 살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둘이서도 잘 지냈었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편이 진심을 담아 설득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게 더 소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 회장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나자마자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그만 울 뻔한 거 있죠? 셋 다 그간의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슬펐는지를 눈물로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아들. 그 어린 나이에 맨발로 나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구나. 내가 다가가면 한 걸음 뒤로 멀어지고, 나를 더 경멸하게 될까봐,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오열을 하시는데 진짜 이 감정을 혼자서 꾹꾹 참아오셨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왈칵 울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우리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먼저 그렇게 우시더니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으셨죠. 한 기업의 사장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보고 싶었을까 눈에 너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외면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셨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회장님은 정말 꺼이꺼이 흐느끼셨어요. 아들에게랑은 또 다른 감정이겠구나 싶었죠.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혼자서 가시밭길을 걸었네. 재훈이 혼자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이 잘 키워줘서 저렇게 잘 자라 하나의 아빠가 되었어. 시어머니도 회장님도 우리 남편도 내내 우느라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 세 분을 잘 달래어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진작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시 거두기로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정말 많이 했네. 당신과 재훈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무엇이 내 죄를 씻어줄까 하고. 됐습니다. 그냥 얼굴만 한번 보러 온 거지. 뭘 어쩌겠단 것도 아닌데. 정말 반성이 많이 되더구만. 여태까지 못해준 거 내가 죽을 때까지 여한 없이 해주겠네. 평생을 용서를 빌면서 살 테니 옆에 있게 해주겠나. 시어머니에게 이제라도 집에 들어와 달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모종의 비밀 역시 이 자리에서 모두 알려드렸죠. 사실 저희가 따로 말씀드린 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는 걸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릴 때 가장 많이 우셨어요. 아무래도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크게 실망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한평생을 남편만 미워하며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친언니가 한 짓이며 부모님도 겨우 돈 때문에 이 일에 동조했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회장님은 시어머니에게 그 당시에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 했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그 당시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회장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큰 오해가 풀리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지 저도 옆에서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제가 대충 말했던 것과 다르게 아예 더 속에 있던 내막까지 다 알게 되고 나니까 뒤늦게 죄송하다 회장님에게 사과를 했었네요.
이후에 회장님의 의견이었던 같이 살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태 몇십 년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다시 같이 붙어 살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똑부러지게 거절을 하니 그렇다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마련해 줄 테니 그것까지는 하게 해달라셨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살던 집의 2배나 되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집에 있는 게 신기하다 하시면서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에는 화분을 들이시면서 집 꾸미기에 한창 재미를 들리셨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더 좋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후에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곳을 퇴사하고 이곳으로 이직을 하였답니다. 확실히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좋아 보이는 걸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당신 쫓아낸 그 이사 보면서 일하기 싫었는데 완전 잘 됐다. 그치? 당신 완전 낙하산이라고 찍히는 거 아니야? 회장님 아들이잖아. 아니야. 나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걸. 그래도 그때보다 여러모로 훨씬 좋아. 이렇게 하하호호 장난도 치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하나 있죠? 원래 있던 사모는 어떻게 쫓아냈냐고요? 여태까지는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 참고 살았었다 했잖아요. 재산 분할을 한다 해도 이혼은 그대로 할 거라고 회장님이 으름장을 놓으셨다 해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명의를 넘겼던 집을 팔게 되면서 일부 떼어서 장인 장모에게 송금을 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모는 눈에 쌍심지를 키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이혼 소송 당하면 대형 로펌 변호사로도 써서 승소할 거라고 아주 발악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5명이서 도란도란 잘 지내는 중이에요. 비록 파출부 일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대신에 저도 회장님 밑에서 그전에 있었던 자잘자잘한 디자인 일을 맡아 프리랜서로 겸하며 일하는 중이에요. 너무나 잘 됐죠. 그리고 회장님과 시어머니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만 하시는 정도예요. 갑자기 확 가까워지기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처가 아직도 너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회장님이 열심히 옆에서 노력하시는 중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드심에도 이런 사랑은 다 티가 나는구나 싶었네요. 쫓겨난 사모는 여전히 회장님과 소송 중이랍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전에 돈 많은 회장님과 살던 가닥을 못 버렸는지 나가서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건너 들려오더라고요.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이 간다는 거 아시죠? 그 연락이 무려 회장님한테 왔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발 꼭 회장님이자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이 승소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남편에게 넌지시 한번 물어봤었어요. 당신은 괜찮아? 이렇게 돼도? 난 그래도 당신이 제일 괜찮으면 좋겠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어머니도 회장님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가장 괜찮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는 또 감동 먹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나도 아직 얼떨떨하지. 이렇게 나이 먹고 갑자기 아빠가 생겼는데 안 그러겠어? 적응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에게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생긴 거고 우리 엄마한테는 하나뿐인 남편이 생긴 거잖아. 난 그게 너무 다행이라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라고 하면서 하하 웃는데 남편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는구나 싶었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잖아요. 저는 그 일을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어 이 기쁜 사연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